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국장의 분위기 오후장 들어서 더 냉각되는 상황인데요. 거래소 쪽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공세 속에서 약세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약세 이어지고 있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오늘 반도체주 투심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입니다.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 넘게 밀립니다. 273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코스닥 쪽은 어떤가요? 이번 한 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BOJ 이런 통화 정책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시장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코스닥도 장 출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현재도 80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 802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믿을 건 바이오밖에 없는 걸까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건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때 이미 바닥을 다져놨던 덕분인지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대마 관련주 그리고 TMF 사태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주 종목들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조심스러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투자 방향 잘 잡아보셔야겠죠. 자,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오늘장 핫한 이슈들 점검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TMF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반사수에 예상되는 종목 찾아보고요. 테슬라발 호재 2차 전지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기대감으로 엔터주 매수해도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분위기인데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반사이익 예상되는 종목들 찾고 했는데 하루짜리 테마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계속 시세 연속성 보여주네요. 일단 예스24처럼 급등 후 빠진 종목까지도 지속적으로 봐도 되는지 일단 오늘은 오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생각보다는 사태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네. 것 같아서 물론 약간의 테마성과 이슈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은 지속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락 되기에는 아직은 좀 여러 가지 이슈와 소식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대규모 환불 사태가 나왔고 그 소비자들의 신뢰를 이미 잃었고 기업 회생을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맞고 그와 관련돼서 그 소비자들이 과연 어디로 들어올 것인가를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대형 플랫폼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또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서점 관련된 몰인데 네. 또 이쪽으로도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쿠팡 그리고 티몬, 위메프 이런 데서도 도서를 팔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서 전문 업체로 수급의 이동 오히려 역시 믿을 만한 곳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쪽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과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맨 처음 주목했던 거는 네이버였어요. 네. 네이버가 그 파일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두고 보면 티몬과 위메프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처음 이야기 나온 게 네이버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1%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커머스들이 워낙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때까지만 해도 쿠팡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았어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쇼핑몰에서 비교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에 네이버는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분야가 1%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오히려 쿠팡은 이제 로켓 배송 이런 더 약간 매력도가 있는 만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증시에 또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의 이런 신뢰도와 이런 평가에서 아마 쿠팡이 이 부분에 있어서 흡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또 예상 피해 규모액이 생각보다 정말 크더라고요. 지금 5월 기준으로 이제 뭐 미정산액 물품 대금만 해도 2,100억 원인데 네. 우리가 뚜껑을 더 열어봤을 때 규모 금액을 봤을 땐 조 단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생각보다 사태가 좀 심각하고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일단 관련해서 저는 관련주들은 뭐 네이버보다는 지금 네. 네이버에서 광고 플랫폼 같이 광고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 왜냐하면 시총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과 그리고 쿠팡 관련된 종목들 지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네이버보다는 네이버 관련주 쪽을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쿠팡 관련주 말씀하셨는데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동방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네. 있는데요. 여러 종목들이 관련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에 오히려 동방이라는 종목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쉬어갈 때를 항상 저는 공략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류 사업을 영위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 물류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2018년부터 쿠팡의 물류 담당을 진행을 해서 전담 운송사로 쿠팡과 계약을 맺고 있어서 우리가 쿠팡 관련주 하면 시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오늘은 뭐 KCTC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치고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 살짝은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 쉬어갈 때 좀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동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 관련주 중에 동방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시세가 많이 튀고 있는데 오늘 동방 같은 경우는 주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잡아보자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쪽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맨날 업황 안 좋은 얘기 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좀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올랐지 살펴보니까요.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 섹터 최선호주로 이 테슬라를 꼽았더라고요. 2차 전지 영향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반도체가 많이 꺾이면서 네. 이제 주도주를 원하는 시장의 수급은 반도체에서 2차 전지와 좀 바이오로 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 또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 관련돼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 관련돼서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네. 또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하향에 대해서 이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어서 네. 오히려 지금 리스크 해소됐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테슬라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나온 소식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봤을 때는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창출에 대한 이제 능력치를 테슬라가 가지게 된 거고 지금 에너지 쪽 SSE에 대한 부분들 수익성이 잘 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AI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본 거지 네. 2차 전지 업황 관련돼서 2차 전지 전기차가 너무 잘 팔릴 것이고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이 이슈 하나만으로 끌어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좀 이제 돋보일 수 있던 이유는 지금 포드, 뭐 GM 다 전기차 쪽으로는 약간 소극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전기차 캐즘 현상이 극복이 됐거나 해소가 됐다라는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바닥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고통을 많이 겪어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 리스크 해소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바닥이라서 저렴하니까 지금 사야지라는 관점보다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표의 해석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캐즘 현상에 대한 극복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판매가 잘 되고 인도가 잘 되고 이런 수치적인 측면으로 좀 찍혔을 때 살짝은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적인 전환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하는 게 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우리가 싸다라고 샀을 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이 지하실. 있었던 적도 네. 많이 있고 이게 더 빠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횡보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2차 전지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탄소 중립을 세계에서는 지금 외치기 때문에 네. 관련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겠지만 그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씩 모아가실 수 있겠지만 내가 투자자 성향으로서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비싸게 주고 사시더라도 한 번은 확인을 좀 더 해보시자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인 상황에서 업황이 완벽하게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희망의 끈을 잡으려고 하실 것 같아요. 사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들고 계신 섹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테슬라 간밤에 나온 이슈는 종목의 이슈로 봐야 한다. 업황 전체의 이슈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엔터 쪽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엔터 쪽도 사실 2차 전지 못지않게 좀 우울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보니까 일부 종목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엔터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네. 엔터주는 이번 2분기 실적 지나고 나서 보자. 아. 네, 좀 2분기 실적 이후에 더 소화를 하고 좀 리스크 지나고 시기를 좀 더 보낸 다음에 그때 매수 시그널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부 가수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 오기는 했어요.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빌보드 200 5앨범 연속으로 1위에 올랐다. 그리고 BTS의 지민이 뮤지라는 곡이 네. 지금 같이 2위에 올라서 1, 2위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차지한 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가수들의 위상이 확실하게 높아진 거에 대한 기조는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주기에는 좀 힘이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하반기 때 지금 이제 앨범이 나오는 그룹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 YG에서도 그렇고 네. 많이 나오는데 YG는 트레저가 컴백을 하고 또 JYP도 스키지에 대해서 본격 활동에 시작을 하고 SM도 NCT 127의 이제 정규 6집 앨범을 시작으로 해서 라이즈, 샤이니 뭐 신규 그룹들도 네. 컴백을 또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이브도 우리가 제일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이 맞아요. 2025년에 또 BTS 완전체가 컴백을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지만 과연 시장에서 이 가수들을 통해서 막 환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저는 블랙핑크 그리고 네. 이제 2NE1이 또 돌아온다는 소식이 아. 있었어요. 그래서 2NE1이 돌아온다는 소식과 블랙핑크 그리고 내년에 BTS의 완전체 컴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IP, 새로운 그룹들이 예전처럼 이제 지금 소수의 이제 학생들한테는 인기 굉장히 많지만 네. 지금 가수들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딱 알만한 가수는 사실 좀 부재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말 대형 IP 가수들이 컴백을 하면 그때 엔터주들은 정말 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내년이라고 한다면 하반기부터는 움직일 수 있을 건데 실적 발표 이후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NE1의 컴백 소식 그리고 BTS의 컴백까지 그러면은 그 엔터주 내에서는 하이브나 YG 쪽을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 저는 하이브를 원래 제일 최선호주로 항상 봤었거든요. 네. 왜냐면 BTS의 힘이 굉장히 네. 강하고 솔로로 나왔을 때도 워낙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탑픽으로 보는데 요즘 분위기를 또 보면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를 갖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고 또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항상 JYP가 엔터주 움직일 때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오. 성향이 있어서 JYP와 오히려 SM 이쪽을 여전히 봐야 되나라는 의문점도 좀 드는 게 네. 지금 여성 그룹 중에서는 에스파가 또 성과가 제일 맞아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SM과 JYP가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고 하이브는 관심권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YG는 블랙핑크와 2NE1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네. 이번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올해 내내 안 좋을 거란 얘기가 있고 또 트레저라는 그룹의 컴백 이슈가 있지만 약해요. 좀 약하고 네. 여성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도 지금은 수익을 주기보다는 투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여러 가지로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엔터주는 어려운 게요. 대중적인 인지도랑 돈 버는 그 그룹이 또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이익 개선 기대해도 되면 하반기에는 좀 엔터주 사봐도 될까요? 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때는 오히려 네.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엔터주들은 항상 특성이 네. 안 올랐어 하고 사람들 관심 아예 없어지면 네. 조용히 쓱 올라오고 그때부터 엔터가 올라오냐고 관심 가지면 이미 바닥에서 살짝 많이 올라 있는 경향들이 항상 많았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내년에 오히려 기대할 만한 대거 가수들이 컴백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저는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하반기에 아무리 우리가 보자 얘기를 해도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살 때는 꼭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한 번에 담고 나서 우리가 손발이 묶이고 나면 정말 답답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혹시라도 내가 발을 담궜다가 이번에 시기가 늘어질 것 같은데 네. 하면은 우리가 홀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에 다 담았는데 늘어진다. 그럼 그때부터 진짜 답답한 시간에 맞아요. 돌입을 하는 거라서 비중에 대한 조절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 사실 반도체 쪽 왜 이래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많이 밀립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많이 밀렸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도 살펴보니까 애플이 AI 칩으로 엔비디아 칩을 쓴 게 아니라 이 알파벳의 AI 칩을 썼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탈 엔비디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실망감이 더 커졌던 이유가 우리가 네. 블랙엘 서버를 통해서 한 개당 우리가 40억 정도의 수익이 날 거고 그렇게 해서 1년치를 총 매출로 봤을 때는 지금 규모가 엄청나다. 뭐 진짜 3천억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그 뒷바탕의 이야기가 같이 따라온 게 뭐냐면 그게 어제 뉴스였는데 오늘 아침 뉴스였어요. 애플과 아마존도 당연히 채택을 하기 때문에 AI에 대한 시장과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앞으로 기대감이 더 커진다라는 이슈였는데 바로 그거를 뒤집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 재료가 그래도 다시 한번 이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가 빗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성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게 완전 빗나가 버렸으니까 오히려 실망감으로 더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여기서 HBM3 12단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긍정적으로 뭐 완벽하게 우리가 통과하고 이제는 해소가 됐습니다가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불어 넣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관련돼서 종목들이 약간은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확 살아나진 못하더라도 네. 추세가 우리가 이제 하락세가 나왔을 때 어떤 이슈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횡보를 하다가 다음 상승세를 도모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추세적으로 쭉 밀려버리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추세에 대한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저는 삼성전자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내일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좀 힘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실적 발표 계속 있잖아요. 앞으로 MS도 네. 있고 AMD도 있고 뭐 애플, 아마존 계속 남아 있는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시장에 대한 지금 거품과 고점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AI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보는 시기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한번 매수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근데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일
삼성전자와 실적 그리고 AI 관련된 앞으로의 모멘텀과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네요. 삼전이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노트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전문가님은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저는 뭐 매일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처를 안 합니다. 또 그러시네요. 네. 진짜 저는 오늘도 뒤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장중에 상한가가 4개 정도 갔어요. 예. 그중에 실계좌, 제가 매매하는 실계좌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있고 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제가 아니죠.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상한가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사실 현재 이 방송만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플랫폼 소개시켜준 것도 또 상한가 갔고 그러니까 저는 매일 수익을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냐 물어보시면은 저는 수익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오늘도 그 멋진 팔찌를 차고 나오셨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보기 전에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참 좋아.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이게 이 기업에서도 맞는 얘기고 지금 증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실생활에서도 막 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에 대한 뭐 비난을 하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참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업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네. 왠지 여기 종목명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종목명 바로 보여주실까요? 자, 종목명 보여주세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게 사실은 상호는 좋은 사람들인데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안 좋은 네. 사람들이었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일단 거래 정지가 되었었습니다. 거래 정지가 되었다라는 거는 분명히 뭐 어떠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제가 이걸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는 거는 어쨌든 뭐 우리가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이런 기관이 뭐 설마 이걸 그냥 뭐 아무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거래 재개시켜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 재개가 되었을 때 뭐냐고 하면은 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기업이 거래 정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3년이나 거래 물렸다고 표현도 못하죠. 팔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물린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갇혔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3년 동안 그냥 여기 그냥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기회를 줄 때 이제 판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매도 물량과 함께 오히려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기업의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도 한 번씩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도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키워드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기업이 재미있어요. 이 기업이 재밌는 게 사실 저도 이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할 때 전 차트적인 관점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재료를 막 찾아봐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이슈를 소개시켜 드릴 만한 이슈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만큼 이슈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이슈는 뒤에 나와요. 이미 만들어져 놓은 상태에서 이슈를 던지고 주가가 급등하지 이슈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사람들이란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게 이게 첫 번째가 화장품과 김치 등 신사업에 대한 투자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화장품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우리 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K 열풍 중에 이제 주역들입니다. 네. 그래서 K 열풍의 주역이고 당연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
이 K뷰티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 뭐한다? 이런 지속적인 역사적 신고가죠. 역사적인 최대 매출을 기록할 만큼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 뷰티 시장에 있는 매출 금액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 재개가 된 지 한 4일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랠리,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사실은 사고 싶어도 사지 못했던 종목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제 다시 한번 K뷰티 열풍이 불어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오르지 못했던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이런 좋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김치까지 붙는다는 거는 이 김치라는 건 우리 K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심지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이제 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이 심리를 이제 알겠다. 네. 우리 막 파스타 우리나라 막 이것저것 섞어 먹으니까 막 걔네들도 화났겠구나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나라 김치가 너무 인기 많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김치를 가지고 뭐 이상한 요리를 하기 시작해요. 예. 심지어는 뭐 전에 봤을 때 벌레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요리하는 것도 나왔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김치가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세계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네. 보면 되겠죠.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아무래도 세계화 과정 속에서 이 김치라는 브랜드, 김치라는 이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역시나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 좋은 사람들이 사실 그게 중요해요. 이 주가가 거래 재개가 되었을 때 이 주식을 단기간에 띄워줄 만한 모멘텀이 있냐 없냐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좋은 사람들이란 건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강력하게 이 기업만의 이슈,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것 뭐 예를 들면은 이 기업은 뭐 반도체의 강자다. 아니면 우리가 뭐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시설에 있어서 굉장한 강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 강력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엮으면 엮을 수 있는. 그러니까 테마주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테마를 가지고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좋은 사람들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김치 관련되어 있는 이 K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건 이미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좋은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이 기업의 원래 사업은 의류입니다. 의류. 예. 의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출산 정책 수의 기대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당연히 의류 관련되는 이런 쪽을 엮이기 때문에 과거에 유아 네일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이 좋은 사람들 역시도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엮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정부 정책 수혜라고 하면은 예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 선거가 이제 5년, 그리고 보통 3년 전부터 움직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3년 전부터 움직이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웬만하면 사놓고 있었을 때, 그냥 뭐 사놓고 그냥 잊고 있으면 웬만해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건 늘 나왔던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인 게 저출산과 일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이랑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분명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또 나와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저출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내년부터 해서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도 막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각 당에서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러면 이게 저출산 관련돼 있어서 이 정책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은 분명히 이게 앞으로 더 나오면 나왔지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화장품, 김치 이런 것처럼 K푸드 열풍에서 오르지 못했던 것처럼 저출산 관련돼서도 뭐다? 지금 사실상의 오르지 못했던 게 거래 정지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심지어 사실 여기 제가 뭐 또 넣을까 말까 하다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키워드를 넣지 않았는데, 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북경협 관련되어 있는 테마라도 엮입니다. 남북경협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도 엮이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고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뭐 김정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뭐 북한과 이런 친북 정책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이 친북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뭐 이걸 반대할 수도 없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열어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분명히 남북교역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수혜주들이 역시나 또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를 봤을 때, 사실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게 뭐 강력한 섹터를 가지고서 뭐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엮는 대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걸친 게 많아요. 너무나도 걸친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 재개 이후에 강한 상승으로서의 이런 파동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사실 이 역사적 신저가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좋은 사람들의 이제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그냥 딱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4일 전 맞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 이제 그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지금 이 종목이 거의 하한가를 갔습니다. 예. 근데 다행인 건 사실 하한가도 기록 안 해줬어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는 점하한가가 뭐 한 3방, 4방, 5방 이렇게 나와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하한가 등락폭이 이제 상하한가 등락폭이 15%였을 때 뭐 3, 4방 이렇게 나왔던 거고 정말 엄청 큰 악재가 아닌 이상은 보통 하한가 한 방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에서 20% 정도가 최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이 거래 재개됐을 때 하한가 나와주고 개파락 출발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상황이었다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자 그럼에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200, 한 1,300원대를 지켜내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을 우리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의 하락폭을 잡아놓고 분할매에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봤을 때도 자 이 종목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 지켜줘야 될 자리가 한 1,6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역사적으로 1,600에서 1,700원을 깬 적이 없어요.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도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거래 정지될 거라는 걸 내부자는 알고 있었겠죠. 그럼 내부자들이 이런 주식을 갖다 팔고 있는 상황에서도 1,600원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다? 1,600원을 지켜내지 못했던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거래 재개되자마자 팔려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이 아 이제 이게 거래 재개됐으니까 이제 올라가겠구나가 아니라 굉장히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계좌에서 삭제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거래 정지했던 사람들이 이 손절을 치기 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진짜 그냥 빵원된 줄 알았던 종목이 100만 원이라도 건진다, 300만 원이라도 건진다. 그냥 당장의 손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절 물량이 단기간에 나와주면서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고 그럼에도 꼬리를 잘 달아준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을 1,400원 아래로는 여러분들이 한 분할매를 열심히 해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뭐 읽기보다는 손절가만 잘 잡는다고 하면 읽기보다는 벌확률이 더 높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래 진짜 베스트는 하한가가 나와주고 마이너스 개파락이 나와줬을 때 최고 베스트였습니다. 이게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척하면서 또 흘러내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정도 본다고 하면은 한 1,2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매매 타이밍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목표 가격을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거래 정지되기 전에 주가를 보면 3,000원대예요. 3, 4,000원대. 그래서 3,000원대에서 놀던 종목이 이제 거래 정지가 다가오면서 내부자들이 이제 팔아 넘기면서 주가 흘러내렸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손절가는 1,000원대를 안 깬다고 하면은 충분히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좋은 사람들 소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의 남북 경협 그리고 뭐 김치. 저출산 정책, 예. 김치,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좋은 사람들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의 어떤 신호가 보이는 것 같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키보드 띄워주시죠. 자 홀딩 할까요? 이거 많이 질문 받으시죠? 굉장히 많이 질문 받아요. 네. 사실 근데 그 질문을 예전에는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자문사가 아니다 보니까 1대1 이제 상담이 안 돼서 지금은 네네네. 답변을 못 드립니다. 예. 뭐 이렇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답변을 못 드린 상황이고 예전에는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막 늘 고민이 많죠. 이거를 홀딩해야 될까 홀딩하지 말아야 될까 되는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 중에 정말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역시 홀딩을 시켜야 되니까 고민을 하겠죠. 네. 이건 홀딩 하면서 이렇게 딱 던지겠죠. 자, 홀딩을 하시라고. 이건 홀딩을 할게요. 그런 의미로 던져주는 이거는 홀딩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이제 연기력까지 갖춰 주셨습니다. 자 바로 보여주시죠. 자 이건 홀딩스. 네, 이건 홀딩해야 한다. 이건 홀딩해야 돼요. 이건 홀딩해야 되는 종목이고 예. 사실 제가 뭐 엄청나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홀딩스라고 하면은
지주회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앞에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테마주의 개념이고 이건 홀딩스, 뭐뭐 홀딩스는 지주회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회사라든지 이런 연결되어 있는 계열사들의 실적이 나와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에도 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과연 그 이유가 뭘지는 키워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해해 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띄워주시죠. 역시 우크라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크라 재건 이거는 사실 진짜로 우리가 금리 인하는 금리를 이미 계속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하될 거다. 이것처럼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쟁도 끝날 거다. 이거는 맞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재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말하지만 주식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게 없는 게 정말로 언제가 되었고 올라가는 종목만 사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로 이제 그 손실 볼 수밖에 없는 게 언제가 되었고 내려올 종목만 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 재건 이슈라는 거는 오히려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무너졌던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겠죠. 그런 걸 봐도 좋은 거고 진짜 이제 저는 반드시 이 나와줄 이슈, 그러니까 지금 뭐 강한 이슈를 가지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나와야 될 이슈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재건 관련되는 모멘텀이 가장 크지 않나. 최근에 이제 이 푸틴 대통령과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런 흐름 행보를 봤을 때도 서로가 이제 지쳤다라고 봐야 돼요. 지쳤다 봐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재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포트에 있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중에서 이제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뭐 어떤 지주회사기 때문에 계열사를 통한 수익 창출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건홀딩스라는 기업이 뭘 직접 한다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건홀딩스가 이 계열사라든지 이런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창호 부분이라든지 목재 부분, 조림 부분, 에너지 부분, 뭐 팔레트 부분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건에 있어서 모두 다 수혜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이 정말로 이제 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실적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지주회사 성격으로서의 실적에 따른 반사익 수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홀딩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가 지주회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엄청난 다이렉트,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정말 저렇게 수익 보고 싶다. 상한가 이런 게 아니라 뭐 한 3%, 5%, 3%, 뭐 10%, 7%, 6% 뭐 이런 식으로 뭐 올랐다 빠졌다 하다 보면은 이게 언제 이렇게 올랐지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많은 상승폭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던 건데 이제는 제가 3년 주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연말에서 내년 초중 가면은 분명히 본격적으로 이 움직임이 나와줄 거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각 당마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이제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당대표가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 아무래도 각 당마다 이 지지율이 제일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역시나 당대표가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 대통령 후보 관련해서도 이제 지지율 뭐 인맥주가 있을 수 있고 정책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사실 5년 주기마다 나오는 게 여러분들 뉴스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묻지마 투자 뭐 대선 뭐 묻지마 투자 주의보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아까 했다시피 이제 연말부터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이 둘 중에 하나 뭐 여러분들 여당 대표 관련되는 수혜주를 사셔도 좋고 야당 대표 관련되는 수혜주를 사셔도 좋고 아니면은 진짜 그냥 복합적으로 각각 하나하나 사셔도 좋고 어쨌든 이 중에 하나를 놓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연말 내년 초중으로 갔을 때 충분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다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그런 게 5년마다 대파동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런 이 선거 관련되는 수혜주들이 정말 적게는 2배, 정말 많게는 10배 수혜도 올라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최근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만 가지고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묶이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히려 저감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주입니다. 인맥 관련된 수혜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흐름 지켜보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늘 주식이라는 게 저는 차트론자, 이런 얘기하네. 아이러브 차트이기 때문에 이건홀딩스도 사실 보면은
좋습니다. 과거부터 그냥 저는 이런 많은 분들이 자꾸 손실 보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증명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는 과거는 반복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고가를 올라타게 되면은 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의 고점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그럼 내가 산 자리가 최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구간대, 과거의 저점대는 우리가 뭐 합니까? 역사적으로 이 저점대마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도 뭐 해야 돼요?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건홀딩스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도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요. 2,6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고 목표가 6,000원, 손절 가격 2,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모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시간을 일부러 조금 일찍 끝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조금 리뷰가 필요해서요. 자, 푸드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자,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28%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자, 이 푸드나무, 자, 경영권 지분 매각 소식에 급등했는데 추가 전략도 좀 알려주실까요? 그러니까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푸드나무뿐만 아니라 뭐 저는 늘 그래요.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언급을 해드리는데 뭐 29%, 20% 수익률 가지고 뭐 이거를 부러워하는 것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다들 수익 보기 힘들면 부러워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경영권 분쟁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이슈입니다. 왜? 경영권 분쟁이라는 거는 지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이 지분 싸움을 하는 이유가 다 경영권 때문이거든요. 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과반수의 이 동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한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 사들여야 돼요. 그러면 경영권 분쟁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비싼 가격이라도 무조건 사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이 주가의 상승이 분명히 나와줄 수밖에 없다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지금 자리 특히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전 늘 얘기했죠. 아까 방금 앞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자리만 들어가자. 그럼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적인 반등 보면 7,500원까지는 그냥 열린 자리예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은 분명히 제가 소개시켜드린 자리 대비해가지고 한 3배 정도, 2배, 3배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자리 나오니까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SG, 자, 최고가 기준으로는 저희가 좀 따져보니까 135% 정도 나왔더라고요. 자, 추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죠. 그 사람들이 참 제가 100% 이야기하면 못 믿는 이유가 이거예요. 진짜 보여드리는데 본인들이 수익 못 보니까 좀 못 믿는 부분이 있어요. 네.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SG는 지금이 저희도 말자 강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3,000원대를 익절가 잡고 가져가시면 좋고, 지금 4,000원, 5,000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 좋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20% 뭐 10% 이런 거 언급도 안 한다고. 만약에 여기 제가 마음 먹고 나와서 20분 동안 수익 난 종목 다 떠들라고 하면요, 오늘 그냥 누적 수익률 진짜 200%, 500%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저는 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 딜사이트 마감 노트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를 바꿔드릴 자신 정도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라? 한 번 정도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연말까지는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종목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분위기 좋지 않은데 항상 이렇게 좀 웃어주시고 또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 듣기가 좋습니다. 자,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제랑은 또 다르게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됐는데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래 에셋 벤처 투자인데요.
한국 IR 협의회의 리포트고 목표가로는 이제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 기업 등 혁신 성장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 ESG, 반도체 등 신규 분야 투자 확대,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견조한 수익 모델, 투자 회수를 해서 재투자에 나서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어떤 유니콘 기업 같은 유망 성장 기업에 미리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회사를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죠. 자, 이 벤처 캐피탈 관련해서 업황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벤처 캐피탈 관련 종목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이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그 증권사나 금융사 쪽의 계열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동사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벤처가 유일하게 미래에셋 증권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나머지의 대부분의 상장 업체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관련 업체들은 이 개별적인 흐름으로 좀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1년에 시장이 좋았을 때 엄청나게 상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장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켜야 이 반사이익을 그냥 그동안에 투자를 했었던 걸 엑시트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동사 같은 업체들은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 경기가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22년, 23년까지 계속 상장 기업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수익을 많이 창출했었는데 이게 시장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IPO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준비를 했었던 IPO 자체도 이제 취소를 하거나 이제 지연으로 이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동사 같은 벤처 캐피탈 업체들이 이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비트코인과의 연계성을 좀 같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벤처 캐피탈 관련된 업체들이 이 비트코인 거래소 쪽에 지분을 투자를 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기술투자나 뭐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나 뭐 대성창투, 하나투자증권 등등이 이제 이 업비트에 지분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이 그 업비트가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면서 이 관련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거래소 자체,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소 자체도 실적이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반적인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뭐 매입해주겠다,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략적인 분위기 자체는 IPO 시장이 좀 살아야 이 벤처 캐피탈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에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목은 이제 고유계정 투자에 적극적인 벤처 캐피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IR 협회에서 나왔고요. 이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1999년에 설립된 이후에 2000년에 사명을 변경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에 한국 드림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사명을 해서 만들었고요. 2000년에 12월 미래에셋 투자 회사라고 이제 사명을 변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미래에셋 그룹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지점이라든지 기업 서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공통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제 벤처 캐피탈 관련된 업체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투자 영역 확대 지속적인 성장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앞에서 얘기해드렸었던 부분에서 상장 관련된 부분 이 얼마만큼 많이 커지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총 51개 VC 투자조합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6개 기관 전용의 사모펀드 쪽 관련된 집합 투자기구 PEF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적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9천억 정도의 그 운용을 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벤처 캐피탈 쪽에 1조 4,300억 정도, 그리고 PEF 쪽에 5,300억 정도로 이제 결성을 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영업 수익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고유 계정 관련 수익과 그리고 투자 조합 수익 그리고 기타 수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동사는 고유 계정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높다.
다른 업체들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유 계정 수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괜찮은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동사가 자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이제 투자 조합에 대한 부분으로만 투자를 하는데 동사는 투자 조합뿐만 아니라 좀 괜찮은 회사네. 그러면 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그 고유 계정 부분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창투사들보다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익과 평가이익이 더 높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유 계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좀 투자가 잘 진행이 되면 이제 상장이 되고요. 상장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이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선순환 구조가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투자 전략 고도화의 그 규모의 확대인데 이건 뭐 다양한 투자의 조합의 결성으로 인해서 뭐 유니콘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 혁신 성장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동산 이제 상장을 하기 위한 굵직한 업체들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켓컬리 아실 거예요. 마켓컬리 지분도 한 2%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디북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제 8.1% 보유를 하고 있고 기타 이제 뭐 번개장터나 뭐 여러 가지 업체들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에 대한 평가를 결국에는 상장으로 전환시켰을 때 수익이 극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싱을 맞춰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도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경기 그 회복에 대한 부분과 상장 기업들이 좀 많아진다고 하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대목이다라고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IPO 분위기가 달아오를수록 수익을 얻는 구조가 바로 이런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 금리 인하의 영향이 어떤 수혜로 다가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벤처 캐피탈 관련된 종목들이 뭐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대선이라든지 그 이제 정책적인 뭐 이슈가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선거 때마다 나오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선거가 뭐 상당히 좀 오래 남아 있긴 하지만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이제 벤처 캐피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벤처 기업 육성이나 엔젤 투자가 확대가 되면 그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예. 그런 점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특례 상장에 대한 기준과 허들이 좀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마케팅 능력,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을 기술적인 부분이 좀 위에 있다라고 하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상장을 좀 시켜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특례 상장이 2010년경에 엄청나게 많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특례 상장으로 상장된 업체들이 많이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예. 특히나 뭐 바이오나 뭐 이런 업체들이 상장 폐지를 많이 당해서 이 관련된 그 허들 자체가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벤처 캐피탈 업체들은 이제 더 옥석을 가릴 수가 있는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 자체는 안 좋아지지만 조금 굵직굵직한 업체들을 IPO로 좀 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투명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무분별한 특례 상장 폐해로 특례 상장 기준도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런 IPO에 나서는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도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여기 리포트에서는 목표가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주가 보면 조금 약세거든요. 5,200원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적정 목표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동사가 이제 유일하게 다른 벤처 캐피탈 업체들보다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벤처 캐피탈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적자 기업이 수두룩박작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매출 기준으로 2,279억이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369억을 달성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EPS를 계산을 해보면 694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제 그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5,390원 기준으로 PER이 7배 정도 수준밖에 되잖아요. 7.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매력은 아직까지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게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으로 잠깐 보시면 이게 계속 지지를 하지 못하고 깨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한 5,000원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00원 기준으로 다시 반등을 하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6,000원까지도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 정도 보시고 PER 기준 펀더멘탈로는 PER 한 10배 정도 봤을 때 6,9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6,9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빠진다면 한 5,00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둬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6,000원 그리고 나중엔 PER 10배 기준으로 6,94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산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DS투자증권 자 목표가는 19만 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AI 가속기 사업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 북미 N사 자 단독 납품이 확실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성공 시 수혜고 밥캣 이익의 현금 배당이 유입된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지주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지주사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주사는 그 사업 지주사와 그냥 지주사 홀딩스로 예.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사업 지주사보다는 이제 지주 형태 홀딩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홀딩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주 관련된 업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을 보시면 이제 브랜드의 로열티나 뭐 이런 것만 그 수익으로 좀 책정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 지주사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진짜 전반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나 뭐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점이 좀 매력입니다. 그래서 LG가 뭐 어제 기준으로 0.5배 정도 수준, 그리고 SK가 0.48배, CJ가 0.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 최근에 뭐 금융이라 그리고 이 경기 민감주, 건설, 뭐 조선, 철강 관련주들이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주사들은 그렇게 매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좀 높아질 수 있고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근데 그냥 지주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보다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 지주사 형태로 조금 개별적인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두산도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리포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지주사들의 그 주가 재평가 기대가 확산하고 있는데. 자 아무나 이제 확산하는 게 아니라 사업 부문이 명확한 지주사가 이런 시장에 관심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두산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리포트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DS 증권에서 나왔고요. 19만 원이고 매수 유지로 이제 뭐 책정을 했습니다. 제목은 AI 사업의 모멘텀과 지배구조 개편 성공 시에 수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전자, 비즈니스 그룹의 제품 북미 N사는 엔비디아를 말할 것 같고요. B는 B100 시리즈 관련된 이제 GPU에 들어가는 B100 시리즈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단독 퀄 테스트를 통과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사 대만의 EMC라고 하는 회사가 IR 때 과정에서 퀄 테스트에 실패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B100이란 거를 하반기부터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B100용 네트워크용 이제 동박 적층판을 퀄 테스트에 통과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이 동사에 대한 H100 관련된 부분과 B100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동사는 H100보다 좀 한 단계 낮은 GPU 쪽에 B100 쪽에 동박 적측판을 공급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올해 연간 매출로 보면 이 8,800억 정도 매출이 달성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886억 정도 달성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B100 시리즈가 하이엔드 쪽에 속합니다. GPU 쪽에서도 좀 높은 이익률에 속하여 있는 제품이라
이 제품을 만들면 기존에는 한 15%에서 20%까지도 OP 마진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부터 이게 생산이 본격적으로 돼서 이 공급을 하면 동사도 15% 이상에 대한 영업 마진율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두산 지배구조 개편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최대 수혜가 두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에 대한 이제 합병 관련된 게 최대 이슈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밥캣의 최대 주주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에는 이제 자회사 밥캣으로 이제 합병이 이 분할적인 부분으로 나눠져서 결국에는 이제 두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13.8%에서 이제 42%로 지분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밥캣이 두산 로보틱스에 들어가서 두산 계열사로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지분 자체가 늘어나고 이제 반사이익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보유 중인 자사주 18%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N사양 관련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이 가치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면 가치는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18%에 대한 보유 자사주도 어느 시점에서는 주주 친화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보면 주가는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리포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업 어떤 매출에 대한 신장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으로 얻는 이익도 기대가 되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리포트에는 없는 투자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시죠. 이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이제 두산 밥캣의 합병 관련된 부분의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교환, 뭐 이전, 뭐 이런 부분에서 금감원이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좀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3개월 이내에서는 두산그룹이 합당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뭐 합당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한 걸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금감원에 또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원활하게 좀 잘 진행이 되면 결국에 이제 9월, 10월에 주주총회 특별 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통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까지 행사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합병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결국에는 이제 주식 합병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주식들의 주주들을 가격을 좀 사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얼마만큼 반대를 하는 그 주식 수가 많아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두산 밥캣 가격도 지금보다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더 높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가격도 지금 가격보다는 이제 결국 매수 청구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만히 이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청구권으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두산그룹 자체 내에서 결국에는 로봇 쪽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두산 밥캣과의 합병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두산그룹 쪽에 포함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두산 밥캣이 양호하게 실적을 좀 잘 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두산이 이제 본격적인 로봇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주가를 여쭤볼 텐데요. 목표가가 19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네. 자 가능할까요? 예, 저는 뭐 지금도 16만 5,9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뭐 DS증권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자체 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상장사 지분들 그리고 비상장사 지분과 차입금을 계산을 해서 19만 원 정도 산정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산정을 한 그런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익적인 측면을 보면 올해 뭐 순이익적인 부분이 6,750억 정도 수익이 나요. 그래서
EPS가 뭐 4만 원대 초반으로 좀 보고 있어서 지금 뭐 수준으로 보더라도 PER이 한 4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9만 원이면 한 4.65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 수익성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펀더멘탈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26만 원까지 올랐는데 단기간에 16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하면 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제시할 수 있는 가격대는 이 증권사에서 제시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9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가격이 잘 유지가 되면 다시 뭐 한 22만 원 이상까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9만 원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는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그 이유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조정세가 어디에서 멈추고 반등을 시작하는지를 잘 보고 그 이후에는 19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사와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좀 테마성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다스코라는 종목인데요.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건자재라든지 혹은 철강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다스코도 같이 이 테마주로서 부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좀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 러우와 관련돼서 이 협상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무장관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렇고 이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밝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다시금 좀 순환매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포스코랑 관련해서 이 모듈러 건축위원회 회원사로도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 요청을 했었던 게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듈러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안에서도 테마가 여러 개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다스코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20%대의 강세를 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런 재료들이 다시금 언급이 된다,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이 미 대선을 앞두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전쟁이 일어났더라도 이미 종전시켰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나는 당선이 될 경우에는 바로 종전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을 계속적으로 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이 뭐 3에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좀 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대선 정책과 관련된 이 테마주 관련돼서 순환매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점도 충분히 이 주가를 올리는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테마 순환 공략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스코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좀 우하향을 보여왔습니다. 22년도에 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빠졌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사실상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점 구간에서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수급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소형주들 그리고 테마주들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쏠리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스코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종전 기대감과 관련해서 7월 25일이죠. 지난 25일에 25%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강한 장대 양봉이 하나가 형성이 됐고 기준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지금 4,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측면으로 한번 봤을 때 들어왔었던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빠져나간 물량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차트를 항상 볼 때 이 거래량이 항상 중요합니다. 근데 들어왔었던 물량은 있는데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4,000원 구간에서 한 3일 정도 횡보를 하면서 이 고가권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위 고가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4,000원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 특히나 시장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단기 이평선도 이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단기 추세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 추가적으로 이 매수 가격에 대해서 좀 잡아보자면은 이 단기 이평선 구간인 5일 이평선 상단 3,900원에서 현재가 부근인 4,050원 매수가 범위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10% 내외로는 크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은 장중에 13% 그리고 19%의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제 간혹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게 잡지는 않겠고요. 한 10% 수준인 4,50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깨지고 또 장기 이평선 구간을 이탈하는 가격대인 3,55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스코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 다스코입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최근 재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관련 기대감 그리고 종전 기대감이 함께 붙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최근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 나왔는데 그 상승 이후에 고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5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요.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한 아모레퍼시픽을 이제 관심 종목으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이제 9월 금리나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국면, 미 대선 불확실성 속에서 종목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실 줄 아는데요.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지만 테마성이 아닌 어떤 확실한 실적과 성장 사이클이 확인된 종목들에 집중을 좀 하셔야지만이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포트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또 시장이 좀 정상화됐을 때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받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에서 글로벌적인 강한 수요 그리고 이제 비교 후의 인프라가 확인이 되었고 실제로 2023년도
전 세계 아마존에서 75% 이상 성장, 그리고 올해는 이제 5월 달까지 해서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화장품 업종은 이제 가속 성장 구간에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2분기는 이제 컨센서스 대비 다소 이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하향되었던 이유는 이제 중국 비용이 이제 예상보다 좀 크게 나왔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이제 3, 4분기를 기점으로 중국 비용이 슬림화되면서 미국 호실적과 함께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그 2분기 5월부터 코스RX가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이제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서 이 코스RX가 뷰티, 그다음에 퍼스널 케어 1위를 차지하였고요. 나레즈 2위, 3급에 등재하면서 전체 1위에서 3위까지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전부 점령을 좀 하였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미국 성장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미국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미국의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런 그 가성비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북미 성수기이고 또 라레즈, 이니스프리, 코스RX를 통한 외형 성장과 함께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이제 실적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이제 2019년도에 5조 5천억 정도 뛰고 영업이 한 4조 2천억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 영업이 좀 줄어들다가 드디어 하나, 둘, 셋, 넷 4년 만에 이제 그 매출도 2019년도 상태,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거의 2019년 고점에 다다른 모습이고요. 그리고 2025년, 2026년 해서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때부터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자,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제 추세 하단을 이렇게 좀 그어보면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구간대가 완벽하게 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서 추세 하락대 구간이 추세 상방으로 좀 전환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주봉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오랜 박스권 그리고 이제 이평선 매물대를 통과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준선 라인대와 20주 라인대를 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대적인 관점에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 잡아드리면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 부근인 한 22만 원 보는데요. 지금 월봉 관점에서 22만 원 돌파 이후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에서 20년도 고점 부근인 30만 원대까지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이제 현재 구간대부터 17만 5천 원대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손절 라인대는 이제 저점 라인대인 15만 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던 셀트리온이 최고가 기준 11%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일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추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9월 금리 인하의 어떤 기조, 그리고 미국 진출,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정책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섹터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셀트리온을 이 8월 승부주라고 우리 이제 한번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한 1, 2주 정도 눌림목을 줄 때마다 여유 있게 좀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차트도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셀트리온의 이렇게 박스권 구간대 지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주선, 전환선, 10주선, 기준선 완전 정배열 주봉상 표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 모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중기관점에서 원하는 목표가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아모레퍼스픽의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쪽에만 힘을 줬다면 이제는 북미 쪽 매출도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5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 상황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찾아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규 AJ 인베스트먼트 대표,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주 단에서 한 종목 볼게요.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금융주들 밸류업 관련 기대감, 주주 환원제까지 시장 안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오늘 다른 금융주가 밀릴 때 하나금융지주는 나홀로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네. 이재규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다른 금융지주사들, 그러니까 KB금융이나 신한지주가 강세를 보일 때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도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앞으로 주주환원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현재 PBR 기준으로 0.4배 정도인데 우리가 ROE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요 ROE와 PBR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주들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1조 원대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밸류업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내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월 말부터 3천억 정도의 자기 주식 매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3분기 이후에도 요 자기 주식 취득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은행주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좀 담아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담아둬야 한다. 그리고 오늘 종가 매수 기준으로는 하나금융지주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담아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시프트업인데요. 오늘 5%대 강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게임업계 시총 3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게임스컴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프트업 종가 매수 하시겠습니까?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어요. 이번엔 최진욱 본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시프트업 같은 경우 서브컬처 쪽에서 좀 특화된 개발력 그리고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미 이제 유명작이라 할 수 있는 승리의 여신 니케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좀 성공을 했고요. 또 이제 올해 여름 업데이트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글로벌 미국 시장 쪽에서 지금 다시금 매출이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특히 또 데스티니 차일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흥행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IPO 상장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좀 크게 탄력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질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매도세로 전환이 됐었는데 반대로 기관들은 개인들이 나오는 물량들을 계속해서 받아내주는 모습들이 상장 첫날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저가권 라인에서 계속해서 기관들의 순유입이 좀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향후의 성장성 부분들에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이랄 수 있는 부분들은 연기금이 계속 좀 들어와 준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이제 연기금이 계속 좀 들어와
도와준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메이저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받쳐주는 기업들의 우리는 좀 투자 공략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요. 또 앞으로 니케가 중국 판호 발급까지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성장성 여부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이번 IPO 자금 조달 이후로 원천 IP를 제외하고 새로운 또 IP 개발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일단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규 상장주라는 매력주, 그리고 지금 바닥을 좀 잡았다라는 이런 스탠스적인 움직임을 놓고 볼 때는 충분히 종가 매수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프트업, 종가 매수 해봐도 되겠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테슬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를 이 자동차주 내에서 최선호주로 꼽혔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2차 전지 쪽 잘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엇갈리네요. 엇갈렸는데요. 이자규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련해서 언급을 드릴 때마다 조금씩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는데, 오늘 이제 거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전일 거래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제 거래량 대비해서 255%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점대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 반도체 쪽이 밀리면서 2차 전지 쪽이 올라온다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2차 전지 업황 쪽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지만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악재는 많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2차 전지 쪽으로 일부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오늘 장이 마감되고 발표가 될 가능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외에서도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종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2차 전지 쪽이 뭐 V자 반등이라든지 폭발적인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악재로 나올 만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 점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7월 25일 날 17만 600원대에서 저점대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매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난 7월 25일 날 만들어놨었던 이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도 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21만 원에서 22만 원 수준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오늘 종가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내일 아침까지 분할 매수 관점 2회 분할 매수 정도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지금 17만 원으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21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매매의 관점이다. 이 부분 꼭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황의 회복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도체에서 빠진 자금들이 2차 전지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종목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최진욱 본부장님 X 주셨네요. 네네. 일단 저는 테슬라의 단기 영향일 뿐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뭐 미대선,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일단 2차 전지 지금 급하게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메이저들이 좀 러브콜이 좀 다소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오히려 추급적인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담아야 되나라는 생각들에 좀 하나의 좀 발상의 생각이 날 수는 있거든요. 네, 다만 지금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업황 반전 시그널을 확인을 하려면은 전기차 가격 경쟁력 부분들에서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획득하는지 부분들이 좀 일단은 저는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뭐 현대의 뭐 캐스퍼 일렉트릭이라든지 기아의 EV3 이 저가형 전기차 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서 확실하게 흥행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출하량도 좀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메이저들을 러브콜이 좀 받는다고 해서 단순히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뒤늦게 한 20만 원대를 충분하게 돌파해주고 지지가 명확하게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네. 여기서 좀 매수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좀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뭐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놓고 봐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자리 오면은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의견은 엇갈렸지만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녀 공장 보겠습니다. 미국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점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마녀 종목, 마녀 공장, 마녀 자, 죄송합니다. 종목이요? 네. 자,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한국 브랜드 화장품이 여전히 흥행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탑 100위 안에 대거의 좀 화장품 브랜드들이 전부 다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화장품주들의 피크아웃 우려를 좀 종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치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7월 화장품 수출도 지금 일평균 24% 이상 좀 견조한 회복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반기 대비 하반기 같은 경우 미국 쪽의 주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도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기존 고객사들의 주문 발주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저하고 흐름들이 오히려 저는 화장품 쪽에 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마녀공장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해외 시장의 공략 진출, 해외 시장에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실적 부분들이 좋지 못했어요. 다만 작년에 오히려 지금 해외 시장 쪽의 마케팅 투자 부분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확실하게 효과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돈키호테나 드럭스토어 쪽에 지금 대거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은 또 코스트코 쪽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중국까지도 지금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해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의 프리미엄을 좀 받쳐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화장품 쪽에 좀 투심이 다시 살아난다 하게 되면은 저는 마녀공장 쪽이 그래도 좀 원활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종가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재규 대표님의 의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최진욱 본부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 네.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올라간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많이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실 때에는 지금 현재 마녀공장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4천억이 좀 넘어가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는 2025년도에 29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좋아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좀 나아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가 매수가 가능하지만 저는 만약에 실리콘토라든지 다른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꺾인다라고 한다면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잘라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주에서 개별적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마녀공장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네. 실리콘토라든지 최근 들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좀 꺾인다라고 한다면 일단 짧게 좀 잘라내고 나서 추후에 추이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리콘투와 아모레퍼시픽의 추이도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YC입니다.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가 오늘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 소식, 주가를 많이 올렸다가 오늘은 하루 만에 또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엇갈리네요. 엇갈렸네요. 자, 그러면 이재규 대표님 의견 네. 들어볼게요. 네, 일단 YC가 어제 상한가는 아니고 어제 26% 정도 올라갔다가 좀 네네네. 밀렸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반도체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조금씩은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살짝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이 우리가 분석한 대로 움직이면 너무 쉽겠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HBM 쪽에 대한 매출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으로 인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며칠 정도 더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하반 경직이 나오고 아까 전에 이제 최진욱 본부장님께서도 제가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릴 때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공략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었는데 저는 이제
이제 YC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이 완전히 멈췄다라고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더 상방에서 버텨주거나 현재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면서 하방 경직을 보여줬을 때 저는 그때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3분기와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네. 생각보다 주가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YC를 종가 매수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대부분 YC 부분들을 대표님이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네. 이제 제가 종가 매수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네. 전일 거래 대금 대비하면 오늘 대금들이 상당히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미비한 거래량으로 지금 음봉 캔들이 좀 크게 남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들어온 매수 물량 대비해서는 일단 나가는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기술적인 반등 위치 구간에 지금 내려와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뭐 국내 YC 같은 경우가 일본의 어드밴티스트라고 불릴 정도로 고속 검사 기능 쪽에서는 굉장히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HBM 쪽에 대한 출하량의 증가는 무조건 해줄 것이고 그러면 결국 YC의 좀 발주 역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5,600선 여기를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반등 기조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5,6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반등 가능성 살아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YC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미장이 오를 때는 그렇게 디커플링 되더니 미장이 흔들리면 귀신같이 동조화되는 최근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도 미장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단 간밤 엔비디아 급락 여파에 반도체 투심이 많이 위축됐고요. 또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2차 전지 쪽은 오히려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일본과 미국, 영국 등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 이른바 빅위크입니다. 이를 앞두고 환율은 조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등락 이어갔는데요. 다만 역외달러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달러와 강세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0.13% 오르고 있고요. 1,385원 50전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하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공세 속에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특히 대형주 중심의 약세가 이어졌고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하락이 재현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99% 밀렸고요. 2,73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약화됐지만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버텨주면서 지수 하단을 방어해주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고요. 0.52% 밀렸습니다. 800선은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 상당히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간밤 엔비디아가 많이 밀렸는데요. 왜 밀렸는가 들여다보니까 애플이 자사 AI 제품에 엔비디아 칩이 아니라 알파벳 칩을 좀 사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에 대안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면서 반도체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여기에 ARM 투자 의견 하향 조정도 있었고요. 삼성전자 퀄테스트 관련한 블룸버그
블룸버그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이닉스가 눈에 띄게 많이 밀렸습니다. 3% 넘게 밀렸고요. 삼성전자는 콜테스트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에 낙폭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0.2% 밀리면서 8만 1,000원 기록을 했고요. LG 엔솔은 1%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그에 따른 영향권으로 보이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 현대차는 2.1% 하락입니다. 오늘 현대차와 함께 기아차도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1.85%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최근 연이은 상승을 이어갔던 금융주들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오늘 KB금융이 1.6%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신한지주도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라스트 빅딜에서 언급됐었던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나홀로 강세를 이어갔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삼성 SDI 1.49% 크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 LG화학 역시 1% 가까이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슬쩍 나오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BM이 5%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도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바이오주 시장 대비 선방하기는 했는데 그 안에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조금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산도스와의 기술 수출 계약 소식 파이프라인이 강화됐다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7.3%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삼천당제약은 0.65%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확인을 해보면요. 셀트리온 제약 0.79%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최근 연이어서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2.76%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클래시스가 1.4%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리노공업은 오늘 약세를 기록했고 HPSP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들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규 대표님, 어제와 사뭇 다른 오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많이 따져보고 있었죠.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국채금리를 많이 따져봤었는데 사실 우리가 환율이라든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이번 조정 이후에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저는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 이후에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를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만약 오늘은 밀렸지만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일정 수준의 현금을 확보해서 그 다음에 강세 업종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추이를 좀 따져보면서 포트 변경의 기회로 좀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현금을 좀 확보하면서 포트 변경의 기회로 삼아볼 필요가 있다. 이재규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최진욱 본부장님은 어떤 전략 알려주실까요? 저는 이재규 대표님과 살짝 좀 다른 의견이에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ADR 지수로만 놓고 보면 코스피가 이제 81%, 코스닥이 지금 73%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ADR 지수로만 놓고 보면 코스닥이 지금 과열 매도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과열권에서 이제 막 나온 상황인데 상단 120% 라인대까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현금 확보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밀린다고 해도 크게 밀릴 구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말 확실한 바닥을 못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부터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주도주들이죠. 상반기 때 주도를 이어나갔던 반도체라든지 화장품, 뭐 전기, 인프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기간 조정이 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번 기회를 참아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 아마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코스닥이 조금은 빠르게 상승 압력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업종들의 좀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 포트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어떤 섹터가 주도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 코스피 대비 시가총액이 좀 낮잖아요.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이재규팀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대금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대금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의 좀 순환매가 많이 돌아줄 겁니다. 그러면 결국 화장품 관련주들도 코스닥에 굉장히 좀 많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들, 특히 전기, 전력, 인프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코스닥에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지금 집중 공략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나는 코스피 쪽을 바라보겠다 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저는 최우선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쪽 아니면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좀 낮은 전선, 전력, 인프라, 화장품,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견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라든지 화장품 쪽 최근에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코스닥의 반등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중소형주 안에서 그 기회 찾아보자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재규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요거 좀 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드려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지금 우리가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시가총액을 보면 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라든지 투심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전 반도체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살짝 보수적인 의견 드리면서 네. 반도체 중에서는 차라리 삼성전자가 좀 낫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완전 엇갈려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또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